그래서 센트럴 플레이스 티어리, 이 중심지 이론에 대한 것들은요. 아직까지도 조금씩 달라지면서 계속 이제 각 도시별로, 각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 처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고전으로 생각되는 이론은 아까 크리스탈러의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래쉬의 이론까지도 우리가 고전의 이론으로 고전적인 이론을 볼 수 있어요. 이 양반도 중심지 이론을 얘기했는데 이전에 연구한 사람보다는 조금 뭔가 다른 요소를 넣었어야 됐겠죠. 그래서 이 양반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로테이션이란 것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게요. 무슨 얘기냐? 그 양반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 양반이 그린 그림. 가운데 육각형이 하나 있고 중심지가 있는 거 봐서는 크리스탈러의 그림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양반은 갑자기 부채꼴이 왜 이렇게 방사형 패턴이 왜 나오냐 할 텐데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사실은 약점이 하나 있죠. 너무 너무 올곧은 너무 이게 둔탁한 이론이야. 리지드하다고 따라 그러죠. 리지드하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들은 x, y 도시라는 것들이 x, y 좌표가 있어서 좌표별로 딱 점을 잡고 영향권 생기고 점을 잡고 영향권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이 공간이 평면상에 딱 정해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이 있죠. 현실에선 그럴까? 그렇지가 않죠. 현실에선요 제일 중요한 1차 중심지가 생겨요. 그럼 2차 중심지가 꼭 뭐 요런데 지들이 알아서 정교하게 생길까? 그렇지가 않죠. 이런 XY 좌표가 아니라 이 중심지를 중앙으로 하는 어떤 뭐라 그럽니까? 중심지를 중앙으로 해서 이런 거리로 표현되는 어떤 그런 좌표가 있죠. 거리로 표현되고 그리고 중앙에서 얼마나 회전했는가 요걸 그런 형태로 해서 점들의 위치를 알려준 좌표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극좌표라고 그래. 극좌표. 중심지는 세팅됐을 뿐 나머지 2차 중심지는 그때그때 따라서 가변적일 수가 있더란 얘기야. 실제로 그렇죠. 서울의 진짜 제일 중요한 종로 중구 도심 그런 것들이 딱 생기고 나면 2차 중심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 옮겨가기도 하고 사실 어느 정도 유연하기 마련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 있으니까 2차 중심지는 여기 딱 생기고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너무 딱딱하고 실제 현실과는 좀 다른 모형이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중심지가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다, 로테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래쉬는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일단은 2차 중심지들이 유연하게 여러 형태로 이게 회전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가정을 덧붙이니까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1차 중심지의 위치를 정해놓고 나니까 나머지 2차 중심지들은 실제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정교하게 정확한 위치에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발생하더라. 그래서 중심지가 좀 더 많이 생기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교대로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크리스탈러 이론은 전체 영역을 놓고 봤는데 이 양반은 중심지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중심지가 어떤 식으로 발달하느냐 그 과정을 봤다는 측면에서 이제 관점이 완전히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큰 뭐 국토 나라가 됐든 아니면 거대한 이제 메트로폴리스 영역이 됐든 일단은 제1의 제일 중요한 중심지가 생기겠죠. 나머지 것들은 서로 간에 경합하고 왔다리 갔다리 변화하면서 좀 유연하게 분포해. 그러다 보면은 짙은 곳과 옅은 곳이 번갈아 가면서 분포한다라는 건데 실제로 미국의 어떤 중소도시들, 대도시까지는 아니에요. 중소도시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중소도시 영역에 가장 제일 센 중심지가 있고 나머지 2차 중심지들의 분포를 쭉 보니까 이게 뭐지? 실제로 완벽하게 래쉬의 모형대로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지가 많이 모인 섹터랑 그렇지 않은 섹터들이 어느 정도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 양반도 어느 정도 뭐 현실의 원리를 찾았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탈러 이론을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획가적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분이 바로 이제 이분입니다. 뭐 이분은 그러니까 크리스탈러나 래쉬 같은 경우는 뭘 했어요? 도시에 가서 이제 발로 뛰어가면서 사진 찍고 뭐 사람 오가는 거 조사하고 뭐 이렇게 기록하면서 연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죠. 딱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요.
콤파스랑 자 들고 도화지 위에다가 이렇게 뭐 육각형도 그리고 원도 그리고 자 여길 중심으로 영역이 생기면 어디서 교차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념적인 연구, 이론적인 연구만 한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런 거 아니고 실제로 미국의 여러 도시 현장을 다니면서 실제 도시에서의 시티 센터, 도시 중심지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과연 크리스탈러, 래시가 말한 예언한 형태들이 나타나느냐, 그걸 검증해 본 연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베리는 도시지리학에서 중심지의 어떤 현실 문제, 현실로 중심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연구한 이제 기념비적인 또 연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양반은 그래서 결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해봤다가 이게 중요하죠. 내가 해봤더니만 뭐 크리스탈러, 뭐 너는 그런 거 안 해봤지만 나는 실제로 가서 도시의 중심지가 나타나는 패턴을 연구해봤더니만, 자, 위계가 나타나는 거 이거 맞다. 크리스탈러가 예언했듯이 위계적인 중심지 분포가 나타나는 건 맞다. 그런데 크리스탈러가 못 밝힌 거 있어. 실제 도시에서 위계는 딱 4개로 나타나더라. 4개. CBD 하면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해서 한 도시에서 제일 위력이 센 중심지가 되겠죠. 업무 기능, 고급 업무 기능, 서비스 기능, 상업 기능 다 있고 백화점도 있고 뭐 이런 애들. 얘가 1차 위계 1등. 그 다음에 지역적인 센터들 2차 위계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 차원의 위계들 3차 위계예요. 그 다음에 동네, 네이버훗 4차. 4개가 나타나고, 그러면 5차도 있어요? 5차는 없다는 얘기야. 5차는 어떤 도시든 간에 희한하게 위계적인 패턴이 나타나는데 4개의 위계 정도로 도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더란 얘기야. 물론 도시가 조그맣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그맣다 보면 안에 CBD까지 발생하긴 어렵겠죠. 그렇지? 아니 조그만 도시, 백화점 하나 들어서기도 어려운 몇만도 안 되는 도시에 비즈니스 디스트릭트가 들어서고 그러진 않잖아. 포항만 해도 사실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없잖아. 서울의 을지로처럼. 그러니까 작은 도시로 가면요, 얘가 없고 얘가 3개만 남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또 더 작은 데로 가면 요런 경우도, 시골 마을은 요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3과 4위계만 있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동네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 이런 것들이 바로 위계의 패턴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 현실의 도시를 보니까 역시 크리스탈러가 예견한 대로 웬만한 미국의 도시에서도 역시 3배수의 관계, K는 3이죠. K는 3. 그래서 CBD 하나당 리저널 센터가 한 3개 정도, 얘가 한 9개 정도, 얘가 한 27개 정도 나타나는 게 대충 맞더라 하는 것들을 또 밝혀냈죠.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이론이 대략적으로 현실에 적용된다라는 걸 밝혀냈을 뿐 아니라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분은, 하지만 크리스탈러 이론만으로, 중심지 이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중심지가 또 나타나더라 현실에서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한마디로.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부분을 밝혀야지 이분의 연구가 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뒤 가다 보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일반적인 중심지, 크리스탈러가 예견한 그런 중심지는 이 양반은 리테일 뉴클리에이션이라고 불렀어요. 리테일 뉴클리에이션. 리테일 하면 소매, 뉴클리에이션 하면 핵이야, 핵. 핵이니까 동그란 형태로 형성돼서 주 기능은 뭐다? 소매 기능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사방의 상권을 마련하면서 이런 어떤 방사적인 영역을, 자기의 어떤 영역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위계적인 중심지야. 그래서 그 위계 중심지는 동네 차원의 중심지, 동네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지역사회 공동체를 이루면 그 공동체 중심지, 하나의 어떤 타운 중심을 이루는 지역 중심, 그 다음에 전체 도시를 관할하는 CBD, 도심부, 이렇게 4개의 위계로 형성되는 것들이 바로 이 양반의 용어에서는, 그러니까 크리스탈러는 센트럴 플레이스라고 막연하게 불렀는데 이 양반은 아예 걔네들의 주기능은 리테일이기 때문에 리테일 뉴클리에이션이다 라고 딱 이제 못을 박아버렸죠. 그리고 얘는 케인의 3의 원리가 대략적으로 지배한다.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탈러가 어느 정도 설명하는 바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 다음은 뭐다? 자, 그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요거라는 거야. 크리스탈러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미국적인 현실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상업 중심이 또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걸 찾아내고 이름을 또 붙였어요. 빨리 자기가 이름을 붙여야지. 학자들이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면 빨리 이름을 붙여야 돼. 그러면 자기가 붙인 이름으로 학계에 계속 통용이 돼. 그래서 이 양반이 뭘 얘기했냐? 선형으로 가는
그리고 스페셜라이즈드 에리어가 있더라. 스페셜라이즈드 에리어. 뭐냐면은 얘네들은 중심지 이론과 상관없이 중심이 아닌 외곽을 알아서 찾아가는 상업 기능들이 있더란 얘기야. 나는 중심지 필요 없어. 외곽으로 갈래. 시골로 갈래. 이런 애들이 있더란 얘기야. 실제로 그런 데 있죠. 보면은 이게 그 당시 미국하고 우리나라 현실이 똑같죠. 자동차 판매상들. 자동차 딜러 말고요. 자동차를 판매하는 곳. 중고차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구점들이 모여 있는 곳. 서울 같은 경우는 저 마석이나 이런 동네. 서울 외곽이죠. 그런 데 가면은 가구점들이 갑자기 시골 같은데 입구에 갑자기 왕 모여 있잖아. 메디컬 디스트릭트. 이것도 그렇죠. 병원이라는 거는 굳이 복잡복잡한 도심에 들어가 있을 필요 없어. 알아서 아픈 사람들은 멀리 있더라도 알아서 찾아와 사람들이. 서울의 아산병원, 삼상병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로에 있어요? 강남에 있어요? 아니지. 저 수서나 이런 외곽대, 서울의 외곽에 분포해 있죠. 그래도 아픈 사람은 알아서 찾아가죠. 자, 그런 것들이 중심지랑 나는 중심지랑 상관없이 우리끼리 또 다른 새로운 살림을 차릴래라는 어떤 그런 형태의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베리가 스페셜라이즈드 에리아, 특화 상업 지역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선형 상업지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거는 이분이 연구한 게 미국의 1960년대거든요. 1960년대라고 그러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그냥 활활 끌어오르기 시작할 때야. 디트로이트에서 시작된 포드 AR 자동차 혁명 이런 것들이 진짜 완전히 미국을 자동차 도시로 바꿔가고 있을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걸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 자체가 상업 고객이 되는 시대가 등장했죠.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뿐 아니라 은행, 뭐 카페 다 뭐냐면 드라이브인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자동차를 고객으로 하는 상업지대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의 가운데 이렇게 핵으로 생길까? 아니지. 고속도로가 막 이렇게 지나가는 데 있잖아. 막 이렇게 지나가면 고속도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길목에 이렇게 발생하겠지. 이렇게 길목에 도시로 들어오는 이런 고속도로의 길목에 막 상업지역이 생기겠지. 그래서 빨리 와서 먹고 빨리 가세요 하는 형태의 상업지역들이 막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찾아낸 거야, 이 양반이. 아, 미국의 자동차 시대 때문에 크리스탈러가 예측하지 못한 자동차를 고객으로 하는 형태의 어떤 상업지역이 생기는데 걔네들은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선형으로 쭉 발생하는구나, 선형으로. 그래서 리본이라고 부르고 선형 상업지대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주로 어떻게 돼? Urban Arterial Ribbon. 그러니까 간선도로라는 거거든. 도시로 들어가는 간선도로, 도시 고속도로 주변에 생기게 되더라는 얘기지.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있지. 전반적으로는 아니지만 도시 외곽에 생기는 큰 쇼핑몰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저 남쪽의 부산의 동부산 롯데몰 같은 경우도 부산으로 들어가는 딱 고속도로 결절점 거기에 생겨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이케아도 생기고 뭐 오시리안가 뭔가 어떤 뭐 위락타운도 생기고 막 그러고 있지. 그런 것들 어떻게 돼? 사람들이 오고 가는 차량 이동을 감안해서 이제 생기는 상업지역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때 미국에 생기기 시작했고 오늘날 보면 유럽, 우리나라까지도 이런 패턴이 이미 들어와 있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중요한 걸 살펴본 거지.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뉴클리어형 핵형 상업지역. 얘네들은 크리스탈러 이론을 따른다. 그래서 가장 낮은 네이버후드에서부터 가장 높은 CBD 이르기까지 어떤 도시든 4개의 의계로 다 설명할 수 있더라. 그런데 그걸로 설명되지 않는 현대적으로 발생한 새로운 현상, 그게 뭐다? 스페셜라이즈드 에리어하고 또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본, 선형상업지역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또 이거랑 결합하기도 하고 얘네들 사이에 변종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어떤 세 가지 유형으로 발생하더라는 얘기지. 오늘날 우리나라에선 또 어떤 것들이 어떤 형태의 상업지역이 생기냐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연구 주제나 관심사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도 조금 얘기하자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어떤 상업 중심이 생기는 또 독특한 현상이라고 그러면은 뭐 그런 것들이 덩치가 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화제성, 사람들이 화제를 모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시의 골목,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는 틈새라고 할 수 있는 공간에 생기는 특이한 형태의 상업 지역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어요. 뭡니까? 이른바 리단길이지, 리단길. 기존의 상권들이 굳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꾸불꾸불하고 경사진 골목길. 그런데 조그마한 상인들이 임대료 걱정 없이 와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고 업종도 희한한 걸 만들고 음식도 희한한 걸 만들어서 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이제 힙하다고 이른바 생각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존에 있는 이태원보다 경리단길이 더 유명해져 버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날 또 우리나라에 나타난 특이한 상업 중심지의 현상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한다라고 그러면 마치 1960년대에 베리가 미국에 대해서 연구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런 중심지론적인 어떤 차원의 연구를 한다는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한번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업적인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많고요. 나머지 것들은 간단하게만 요점만 짚도록 할게요. 이것도 따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이제 길고 어려운 설명이 돼서 중화 과정을 빼고요. 간단하게 결론만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 데이비스라는 분도 또 이 중심지 패턴, 현실의 중심지 패턴이 이분은 또 중심지 패턴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그러니까 중심지가 딱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변해가죠. 그러니까 변해가는 그런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런 것들을 연구한 분인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CBD에서부터 네이버후드 센터까지 대략 K는 3의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가지 형태로 분포하고 있죠. CBD 하나에 부도심 3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4개의 위가 분포해요. 근데 도시는 항상 고소득층, 중위소득층, 저소득층 이런 형태로 분포하고 저소득층의 지역이 사실은 제일 많더란 얘기야. 그래서 도시의 어떤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형태로 계획되거나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자꾸 변해가고 왜곡되더란 얘기야. 결과만 한번 쭉 봅시다. 그래서 스테이지 6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그들을 서빙하던 부도심지 있지. 가난한 지역 사람들 서빙하던 부도심 이렇게 그 부도심이 용도가 저하되더란 얘기야.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은 부도심이 필요하지 않지. 주로 근린상점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어떻게 뭐 그래도 간만에 한번 도심에 가서 뭔가 그래도 누리려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있는 그 지역의 부도심이 아니라 좀 잘 사는 사람들의 도심 지역으로 부도심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쇼핑도 하고 뭔가 자기 위안도 누리고 그런 패턴이 있더란 얘기지. 그래서 주로 저소득 주민의 부도심은 기능이 저하되고 사라져 버리고요. 그다음에 잘 사는 사람들의 동네를 서빙하던 부도심이 오히려 도시 전체를 서빙하는 심지어는 CBD 영역을 자기가 살짝 이렇게 뺏어갈 정도로까지 커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부도심이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활용하던 부도심이 도시 전체를 서빙하는 일종의 CBD급으로 성장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얘기지. 꼭 여기에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서울을 보세요. 서울은 사실 유일한 도심이 어디입니까? 종로 중구 도심이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활력을 봤을 때 종로 중구보다도 강남이 더 센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강남 사람들만 가서 강남이야? 아니야. 강북 사람들, 강동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도 좀 이렇게 친구들과 만나서 좀 그래도 제대로 놀라고 그러면 강남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뭐 어떤 자기 뭐 영어나 좀 고급진 어떤 문화나 교육을 이제 얻으려고 그러면 강남으로 가고. 강남이 말하자면 서울 전체의 문화적인 도심의 또 역할을 하거든요. 강남 사람만 가지 않고 어떻게 돼? 강북이나 좀 저소득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강남에 가서 하는 일들이 강남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지. 그런 것들도 일종의 데이비스가 발견해낸 패턴과 유사하게 설명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넘어갑시다. 지프란 사람은 또 각 나라별로 도시의 어떤 위계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오늘 주제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었으면 하는 그림은 요거예요. 어쨌든 현실에 있는 중심지 이론, 그 다음에 중심지 이론을 벗어난 그 당시의 독특한 현상, 요 두 개의 틀로 여러분들이 도시를 분석한다라고 그러면 도시 구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의 어떤 도심부, 우리나라 도시의 도심 구조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그런 위계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특이한 형태의 상업 중심지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울의 중심지 체계입니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도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울은 예전에 이제 1960년대 이제 서울을 확장 정비할 때 인위적으로 두 개의 도심을 더 늘립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영등포 지역 여기는 금융 기능, 그다음에 국회 입법 기능을 넣었죠. 그다음에 강남 여기에는 일종의 어떤 고급 서비스 상업 기능을 넣었고 그다음에 사법기관을 넣었죠. 검찰하고 법원을 넣었죠. 그렇게 해서 일부러 도심을 두 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은 1도심, 2부도심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CBD가 3개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CBD가 3개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K는 3의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되냐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2차 도심들이 뻘건대죠 지금 뻘건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여기는 7개만 나와 있는데 보통 7개에서 한 11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로 어떻게 돼요? 대략 3배수로 내려가죠. 3배수.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온 지역 중심들 여기 보면 뭐 신촌, 뭐 연신내, 미아 뭐 등등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실제로 숫자 비율을 보면요. 대략 2차 중심지에 한 3배수 정도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크리스탈러 이론이 적용된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런 어떤 중심지 체계를 벗어난 새로운 상업지역 특성들도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선형상업지역, 그 다음에 특화상업지역 이런 것들 서울도 그대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베리가 얘기한 중심지 분포 패턴들이 서울에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를 읽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도시를 하나를 계획한다고 할 때도 중심지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분포시키느냐, 몇 개의 중심지를 놔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어떤 원리를 놔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중심지 이론을 잘 이해한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